자, 이제 주택법입니다. 여러분, 주택법은 시험에 몇 문제 나와요? 주택법은 시험에 7문제 나옵니다. 자, 7문제.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부분들 여기 포인트 잡아드리고, 또 교과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관련 부분들. 자, 주택법은 7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용어 파트가 시험에서는 2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먼저 주택입니다. 주택은 뭐가 주택이에요?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입니다. 부속 토지도 주택인데 이런 주택은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이 어떤 걸 단독주택이라고 했어요? 건축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의미의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단독주택이었죠? 다중다고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우리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정리했죠.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른 건 아니고 분류가 약간의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또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부분 소유를 하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무엇은 주택으로 보지 않냐면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뭐와 무엇은 주택이 아니다. 공간하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건축법은 주택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이 국민주택의 용어가 참 잘 나와요. 자, 그러면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뭐예요?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무슨 개념을 하고요? 민영주택이다.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이 국민주택이냐면 이게 뭐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어지면 그게 국민주택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자, 첫 번째 공공사업주체가 공공사업주체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4명.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예,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를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이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그 주택은 국민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공공사업주체가. 참고로 국민주택 규모란 일반적인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가 지금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주거점이 85제곱미터. 그러면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규모로 주면 예, 국민주택이에요. 그러면 LH가 주거소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됩니다.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이에요. 그런데 현대나 삼성이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인가요? 현대나 삼성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인가요? 그럼 국민주택 아니에요. 그냥 민영주택이지. 그러면 현대나 삼성이 어떻게 지으면 국민주택일까요?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이런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무슨 주택이란 이야기예요? 국민주택이다. 현대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무슨 주택이 된다고요?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여기는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그건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이 얼마냐? 자, 원칙은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예요? 1호당. 우리 호라는 개념은 뭘 해요? 단독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호라는 개념을 써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개념을 쓰죠.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예요?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럼 여기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주거 전용 면적. 자, 여러분이 아파트 몇 평 분양받았다 그럴 때 분양 면적은 어떤 걸 분양 면적이라고 해요? 분양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과 여러분이 사실은 주거 공간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무엇을? 우리 201호에는 들어가기 전에 복도도 있고 계단도 있고 현관도 있고 그러죠? 그것은 같이 이용하는 공용 면적이잖아요. 자, 공용 면적. 이게 이제 분양 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면적은 뭘 기준하냐면 요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한다. 항상 요걸 기준해요. 요게 85제곱미터 이하면 이게 국민주택 규모가 된다네. 그러면 85면 25.7평이잖아요. 25.7.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용 분까지 합쳐서 분양 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약 30평, 31평, 32평, 33평 이런 30평대 초반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나 이거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를 따지면 안 되고 그게 32평이나 33평 그걸 따지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주거 조용 면적이 33평대라도 33평, 34평이라도 국민주택 이게 주거 조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그건 국민주택 규모라는 이야기예요. 양상서 주택법은 이걸 기준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주거 조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은 원래는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조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어디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 수도권을 제외한 그랬잖아요. 그럼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안에 읍면지역은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제곱미터. 수도권은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는 85란 이야기죠. 수도권 안에 있는 읍면도 85란 이야기죠. 수도권을 제외한. 그리고 또 도시지역도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읍면지역도 국민주택 규모는 85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란 이야기예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정리한다. 쉽게 말해서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은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라고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라고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국민주택하고 규모 용어에서 참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국민주택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민영주택이 있다.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도 뭔 주택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죠? 자, 여기 있는 용어 정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명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반값 아파트라 그래요. 무슨 아파트? 반값 아파트. 왜 여러분 이 분양가가 비쌉니까? 비싼 이유가 뭐예요? 자, 분양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데? 택지비와 건축비로 합산해서 분양가격이 결정되죠? 그러면 분양가격이 강남에 분양가격이 비싼 이유는 땅가격이 비싸니까 분양가 비싼 거지, 강남에 지을 때 건축비가 비싸서 분양가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수익권을 갖고 건물만 여러분이 분양을 받는 주택이 뭐란 이야기예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반값 아파트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물만 분양받으니까 토지 수익권은 사업주체 현대가 토지 임대 분양주택 지었다 그러면 현대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수익권은 건물만 여러분 분양받는 거예요. 그럼 분양받는 가격이 굉장히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신 건물만 분양받았으면 토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행자에게 임대받아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뭐 반값 아파트 주택난이 워낙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 그러면 이걸 뭐 에너지인지 뭐 건강 친화형인지 장수명인지 이런 거 나오면 용어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나오면 에너지 전략형이고, 그리고 또 건강 친화형이다 그러면 건강하고 나오면 건강이고, 장수명이라는 게 뭐 장수가 오랫동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러면 장수명이고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택법의 주택의 종류가 또 겁나 많거든. 에너지 나오면 에너지 친환경이고, 예, 건강 친환경이다. 건강하고 어찌저찌 건강이고, 그리고 또 장수다 그러면 오랫동안 구조적 오랫동안 그러면 장수고 그런 것이지. 그죠? 그렇게 예, 주택의 개념을 이해를 해 놓으시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 단독 공동의 분류,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민영주택, 토지임대 분양주택 이런 개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를 구분해서 예, 생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현대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101동이 있어. 101동에 예, 원래는 101호에 몇 집 살아요? 여러분 집 하나 살지 너무 집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101동을 101호를 세대를 나눠서 여기에서 예,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한 지붕 뭐가 해당해요? 한 지붕 두 가구 이상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자, 현대가 아파트 6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600세대 아파트를 여기서 신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600세대 아파트 신축할 겁니다. 근데 일부는 세대 구분형 만들 거예요. 근데 세대 구분형은 개념은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101동 101호에 한 집이 살아야 되지만 지금 여기 세 내주에서 여기서 다른 집도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 소유는 안 되고 주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 세 내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해요.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러면 안 돼. 그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면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현대가 이렇게 세대 구분형 신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아요?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러면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실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사죠? 부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현관도 이렇게 욕실, 부엌, 현관이 설치돼야 된대. 그러면, 자, 이 세대 구분이 되려면 여기에 경계벽이 설치돼야겠잖아요. 여기 경계벽 설치돼야겠죠? 경계벽이 설치돼야 세대가 구분될 거 아니에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구분 소유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집은 한 명이야. 그런데 경계벽은 어떻게 설치하라는 이야기예요? 경계벽은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합할 수 있도록 이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무슨 구조로?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틀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 통합이 가능한 구조로 경계벽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개념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 현대가 600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 세대 구분형이 가능한 세대수는 얼마까지 이런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얼마까지 만들 수 있냐면 전체 세대수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대.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대. 세대 구분형 형태 신축은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대. 그러면 600세대 아파트 이 단지 안에 세대 구분형이 만들어질 때는 세대 구분형은 얼마를, 최대 맥스가 얼마예요? 200세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전체 세대수에 3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도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대.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분의 1 초과 금지 이런 단어가 나오죠. 3분의 1 초과 금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그럴까? 아니 깔끔하게 600세대 아파트 지으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형태로 600세대 다 지으면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는 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 이 건설되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주택법이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이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이 구분된 공간의 세대 지금 여기 두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구분된 공간이 지금 두 세대죠.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이 구분된 공간을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세대. 각각의 세대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고요? 하나의 세대. 그래서 여기는 한 지붕에 지금 두 가구가 살지만 A집, B집이 이 안에서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살 수 있지만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보거든요. 하나의 세대로 봐서 즉 이 600세대로 봐서 주차장도 부대시설도 복리시설도 설치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 발생하겠어요? 이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주차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주차 대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형태가 좋은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취지는 좋지만 이게 많이 지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건설 기준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시험에 바꿀 수 있잖아요. 주택법령 건설 기준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 이렇게 문제 내면 각각 세대 구분형이니까 각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리기 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 그때는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구분된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구분 수요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축할 때도 이렇게 건설할 때 이렇게 짓는 기준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기존 주택이 있어요. 자,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이 지금 600세대, 여러분 사신 단지 안에 600세대 단지가 살고 있어요. 600세대 기존 주택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뭐 큰 평수 살더라도 1인, 2인 거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도 세대 구분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기준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신축될 때 경우고 여기는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질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근데 이 기준은 지금은 설명은 하지 않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은 이렇게 건설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 설치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개념 정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택에 대한 많은 개념을 지금 용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많은 주택의 말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이 아닌 준주택도 있네. 자, 준주택은 뭘 준주택이라고 할까요?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준주택.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을 뭘 한다고요?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의 종류 네 가지 체크할까요? 오노, 닭이, 닭이.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뭘로 분류할까요? 오피스에서 업무시설이잖아요. 업무시설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자, 노인복지주택은 뭐예요? 실버타운이거든요.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 시설이지 주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시원, 그죠?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은 우리 건축법에서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 적합계가 500을 기준으로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 적합계가 500점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하죠. 그죠? 그런데
이건 건축법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건축법에 있는 이종 근생이든 숙박인 다중생활설이든 주택법에서는 다 뭘로 본다고요? 준주택으로 본다. 이종 근생이든 숙박이든 준주택으로 봐요. 그 다음에 기숙사. 아까 우리 기숙사는 주택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법에서 주택 안 본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공관이나 기숙사는 주택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으로는 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준주택 오노다기 얼마 출제하기 편합니까?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볼 수 있죠. 오노다기 준주택은 뭐가 있다고요? 오노다기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주택에 대한 지금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재하고 약간 자, 그 부분이 실은 여기서 지금 소형주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소형주택이 나왔고 예전에 이거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도시형 잘 들어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 주택이 있고요. 원룸형 주택은 주거 소유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를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에는 단지형, 들어만 주세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그리고 단지형, 그래서 단지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럼 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대세대주택.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원룸형 주택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예고는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고가 됐는데 이 원룸형 주택 대신 좀 규제를 완화해서 소형주택으로 이렇게 치겠습니다. 소형주택도 이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됩니다 라고 지금 예고를 해놨어. 그래서 지금 기본서는 이 예고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 법은 이렇게 안 바뀐 겁니다. 뭐 소형주택이면 얼마가 소형주택이에요? 60제곱미터 이하가. 그럼 이 60제곱미터면 주거조면 60이면 24평이거든요. 그럼 24평이면 방이 몇 개까지 나와요? 일반적으로 24평이면. 3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이 독립된 주거 가능하고 소형주택, 그리고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하나 공간이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거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침실 3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요. 24평이 보통 방 3개 나오니까. 네, 다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소형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이면서 그 주거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3개 공간을, 즉 침실 3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침실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 원룸형 주택은 30제곱미터 이상이 2개 공간이었거든. 방이. 거실 하나, 방 하나 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침실이 3개 공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침실이 방 3개, 거실 빼고도 침실이 3개 공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 가능한데 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오죠. 여기는 3분의 1을 초과하죠. 근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놈은 아직 예고된 사항이지 확정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고 지금 우리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아직 바뀐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이거. 근데 지금 개정 예고된 사항을 우리 교과서에서 미리 실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아직도 여기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거는 지금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만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가정은 있더라. 그 바뀌고 나서 확정되면 그러면 이제 또 내용들이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가 용어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보지 마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개념하고 약간의 지금 용어 개념이 종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교과서 지금 여기 확정돼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야기 됐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예고된 아니다라는 것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음에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어떻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주택이란 세대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속 토지도 주택이라는 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 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이런 주택의 종류에는 밑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더라. 그죠?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요?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에서는 무엇은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기숙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부분들 색깔을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독, 공동. 자, 개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주택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한다. 자, 박스 있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1번을 공공사업주체라 그랬죠? 공공사업주체가 위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국민주택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현대삼성 이야기 있죠? 현대삼성이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위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면 무슨 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개념 정리는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거기에 참고해 보면 국민주택 규모가 나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란 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얼마란 이야기예요? 국민주택 규모는 원래는 85죠? 국민주택 규모는 85죠? 주거 1호 1세대당. 그런데 어디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도 아닌, 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안에 있는 읍면적이나 도시적에 있는 읍면적은 85라는 이야기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민영주택 나오죠? 민영주택은 뭐의 반대말이라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의 반대말은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반대말은 민영주택이고.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뒤로 넘겨보시면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있는데, 아직은 요 소형주택이 우리 법률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지금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개정이 된 게 아니니까 여기는 나중에 정리해요. 자,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죠. 한 지붕 두 가구, 그죠?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포인트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구조예요? 아니에요? 구조죠. 근데 구조이지만 구분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맨 밑에.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지만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구분 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메뉴에 건설 또는 설치되는 기준은 자, 다음과 같다. 자, 그런데 이 경우 둘째 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세대의 건설 기준 적용할 때, 요 이야기죠.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그 구분된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요? 아니면 하나의 세대로 본다고요? 하나의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보니까 건설 기준 적용할 때 하나의 세대로 보니까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이 부족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치에 대한 제한이 있고 기존 건설에 대한 제한이 있고 기존 주택 설치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즉 현대가 6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세대 구분형의 일부를 신축할 경우라는 이야기죠. 신축할 때입니다. 자, 기업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욕실복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무엇도 있어야 돼요.
101호의 현관문도 따로따로 설치하래요. 101호의 현관문도 따로따로 설치하라. 욕실, 부엌, 현관에 설치되고. 그 다음 니은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언제든지 통합할 수 있도록 통합 가능하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지을 때 자 나오는 숫자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3분의 1.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합도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 3분의 1 이런 부분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있는 디귿리을 체크하셨어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8번 토지임대 분양주택. 토지임대 분양주택이란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반값 아파트 토지 수익권은 누가 갖고? 시행자 갖고 그리고 건물만 여러분이 분양을 받는 게 토지임대구 분양주택이죠? 자 그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나왔어. 에너지 나오면 뭐 찾으라고요? 에너지 찾으면 돼. 에너지 둘째 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나오면 에너지고 그죠? 그 다음 10번 건강 친화형 주택 나오면 뭐 나오면 돼요? 건강하고 쾌적한 단어 나오면 되죠? 그 단어 나오면 답 찾으시면 돼.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한 번씩 이렇게 체크 안 해놓으면 나중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수명 나오면 뭐예요?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단어 나오면 장수명이다. 이렇게 용어 개념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걸 준주택이라고 했죠? 준득이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어떻게 외웠어요? 오노 닭이.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실버타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죠? 그리고 기가 뭐예요? 기숙사. 그래서 오노 닭이는 준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 배웠고, 거기 주택단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구,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네. 자, 주택단지 볼까요? 그러면, 주택단지란,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서는 그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가 주택단지라는 얘기. 여기 현대가 아파트 600세대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그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단지라도 다음과 같이 도로로 분리되면 여기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고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인데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냐 별개의 주택단지냐를 물어보더란 이야기예요. 도로로 이게 분리가 됐을 때 여기를 하나냐 아니면 각각 별개냐 별개로 봐서 각각 따로따로 관리를 할 것이냐. 자, 그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로 분리됐는데 숫자가 없는 것들은 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에 철도가 지나간대. 철도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인데 철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로 봐요, 별도로 봐야 돼. 철도가 있으면 이건 별도로 봐야 됩니다. 철도 살기 싫다고 여러분 철도 위에 누워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철도라든지 그리고 또 고속도로 지나간대. 고속도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자동차 도용도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서 뭐 사고 나면 오히려 벌금 물어요. 사고 나도 벌금 물어. 거기 보상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별개 주택단지다. 그러면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숫자 없는 것들은 다 별개 주택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입니다. 근데 폭 몇 미터예요?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다. 20m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의 일반 도로요?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본다. 20하고 8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도시계획 예정도로 폭 몇 미터?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글자예요? 8글자잖아요. 8글자니까 8m 이상.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래서 20하고 8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시험에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단지는 별개 주택단지다. 맞아요, 틀려요?
10m면 별개가 아니고 하나고,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고, 도시계 예정도로가 8m 이상일 때 별개 주택단지다. 그래서 하나냐 별개냐 20와 8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숫자 없는 거,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것들은 다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래서 주택단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냐 별개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 바랍니다. 거기 2번만 3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495페이지 공구가 나옵니다. 자, 공구. 자, 공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구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공구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공구 그랬더니 또 공동구매의 줄임말이다 그랬어요. 공동구매 아니고 공구란 말은 공사구역을 줄여서 공구라고 해요. 공사구역을 줄여서 공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저희가 이제 사업주택 건설하겠습니다라고 현대가 여기 아파트 600세대 짓겠습니다라고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자,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단지지만 공사구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대.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사구역을 나눠서 별도의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일단의 구역을 공구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별도의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일단의 구역을 말하는데, 자, 그죠? 그런데 이 공구별 분할을 하려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공사구역을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공구를 나눌 때는 공구 간의 경계는 몇 미터 이상의 경계가 설정돼야 되냐면 몇 미터예요? 6m 이상의 너비로 공사구역의 경계를 설정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폭이 6m 이상의 공구 경계를 설정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던 공원을 만들던 녹지를 만들던 이런 경계 설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공사구역을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를 하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이런 공구 간의 경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공사구역을 나눌 때는 그러면 이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됩니까? 최소 기준을 대고 있어요.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가 이렇게처럼 공사구역을 나누려면 그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겠죠. 그죠? 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돼야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세대수는 기본적으로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공사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어요. 현대가 여기 500세대 짓겠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죠. 600세대 짓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별도의 착공신고, 그래서 별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에서 각각 따로따로 사용검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공부다 별도의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고, 6m, 그리고 세대수 300세대 이상, 전세대수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이 간다. 이것도 박스형으로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요즘은 어떤 형태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나와요. 공공택지냐 아니냐가 왜 중요할까? 자, 공공택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공공택지면, 자, 보세요. 공공택지면, 뒤에 우리 주택공급파트에서 공공택지면 사업주체가 그 공공택지에서, 즉, 현대가 공공택지에서 땅 사서 아파트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마음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분양받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게 분양받는 거예요? 싸게 안 받는 거예요?
훨씬 싸게 받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싸게 받는 거잖아요. 대신 분양을 싸게 받은 대신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받은 여러분은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공택지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에 제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주택공급파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공공택지입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공택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의 종류가 쭉 나왔어요.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무슨 용지? 단독주택 용지 아니면 공동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의 종류를, 거기 있는 종류를 다 외워야 될까요? 외울까요? 거기 있는 거 다 외울 자신이 있어요? 외울 자신 없죠? 없죠? 자, 그런데 시험에 또 나오는데 그러면 공공택지가 아닌 거. 공공사업, 공공택지로 말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 나오죠. 그러면 다 외우지 마시고 느낌으로 쭉 가시면 되고, 다만 6번에 보니까 6번에 우리 도시개발법 있잖아요. 우리 개발사업 방식에는 무슨 방식 있어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죠?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택지가 조성될 때 공공택지냐면 수용 방식으로 택지가 조성될 때 시행자가 땅 사서 보상급 지고 땅 사서 택지 개발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그때가 공공택지지 무슨 방식은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환지 방식은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다. 그러면 안 돼요.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환지 방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약간 고급스럽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법에 한 도시개발조합에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다. 맞아, 틀려. 도시개발조합은 어떨 때만 시행자 된다고 했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 되니까 개발조합이란 말은 환지 방식이란 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공공택지는 아까 공동주택이 들어선 용지잖아요. 그래서 공공사업이 나오더라도 뒤에 끝에가 단독주택 용지 나오면 그건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단독주택 이런 공공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은 거기 공공사업에 무슨 법에 의한 공공사업이 나오는데 공공택지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야. 있는 거 뜯어 고치는 이런 사업 나오면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 나오면 그건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다 정비재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 아니에요. 아니죠.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 아니에요. 아니다. 헝걸 새로 만든 건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이 없는데 새로 만드는 게 공공택지 개념이지. 여기는 정비, 재생 이런 단어 나오면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구분만 하면 충분히 공공택지에 대한 이냐 아니냐 공공사업의 종류를 물어볼 때 충분히 답 찾을 수 있으니까 공공택지가 아닌 것. 자, 이런 부분들만 주의해서 옆에다가 딱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택지, 자, 이런 내용도 체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나왔습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우리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 단지, 자, 이 이거 주택 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택 단지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아파트 이런 주택이 있고, 주택만 여러분 아파트 101동만 있나요? 네? 주택만 있어요? 이 안에는 101동, 102동, 103동도 있지만 부대시설도 있고 복리시설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뭐가 부대시설이고 뭐가 복리시설이냐? 이런 거 부대시설, 복리시설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저희 가까운 한강에 갔다 오세요. 아셨죠? 예, 들어가고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갔다만 오셔. 머리도 쓰고. 자, 그러면 부대시설은 말 그대로 뭡니까?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 딸리는 시설이 부대시설이잖아요. 주택에 딸리는 시설. 그죠? 복리시설은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시험에 부대시설인 것은 복리시설 그리고 늘면 틀리면 안 되죠.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리는 시설. 거기서 쭉 2번 막 3번 쭉 나는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두 개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뭐만? 1번만 기억하면 요것만.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 자, 여러분 주차장은 부대시설이에요? 복리시설이에요? 부대시설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딸려야 되는 시설이지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딸리는 시설입니다. 주차장.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도 주택이 있으면 딸려야 되는 시설입니다.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아니에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요.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이라고요? 복리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 부대시설. 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파트 단지 눈 감고 생각을 해봐요. 뭐가 있는지.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있죠. 복리시설이지 예, 부대시설 아니잖아요. 또 경로당도 복리시설이지. 그죠? 복리시설. 그리고 또 우리 아파트 단지에 테니스장도 있고 뭐 또 운동하는 헬스장도 있고 막 그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것들은 다 무슨 시설이에요? 부대시설이에요? 복리시설이에요?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지 부대시설 아니잖아요. 그 느낌으로 그걸 가면 정리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조심하고 요거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뭐예요? 단지 안에 상가 있잖아요. 상가. 그죠? 그 상가 안에는 우리 건축부에 어떤 근린생활시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장원도 있고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막 그러죠? 근린생활시설은 무슨 시설이라고요?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부대 복리 이런 것들 예,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런데 또 부대 복리가 있는데 자 거기에 9번에 기간시설이 있어요. 기간시설. 기간시설 있습니까? 기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단지 안에 예, 바탕이 되는 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기간시설은 단지 안에 바탕이 되는 게 사람이 살려면 바탕이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돼? 도로도 있어야 되고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기간시설이다. 그러면 이제 용어를 정리하는데 밑에 10번에 간선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선이란 말. 간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간선시설은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랬는데 간선이란 말이 연결이란 말이잖아요. 우리 간선버스, 간선도로 하면 연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선시설이란 것은 방금 전에 이 기간시설 배웠잖아요.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런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자 여기 도로가 있어. 도로는 기간시설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밖에도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간선시설이라는 것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런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이 시설이 간선시설이라는 거예요. 간선이란 말은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이다. 그러면 이런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상하수 시설이라든지 연결하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지역 난방시설 이런 연결하는 시설은 다 간선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 있죠. 제가 간선은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그지만 이런 연결하는 이런 시설이 간선시설이지만 이 단지 안에 있는 무슨 시설도 간선시설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연결하는 가스나 통신이나 난방시설이 간선시설이지만 연결하지 않아도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 까통난도 이것은 간선시설이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부대시설이다 이러면 안 돼요. 지역 난방시설, 부대시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시설이라고요? 간선시설이다. 연결하는 이 까통난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까통난 자 이런 연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간선시설이다. 그래서 다만 그 밑에 예외적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까통난은 간선시설이다. 그러면 이게 부대시설이냐 복리시설이냐 간선시설이냐가 왜 중요할까? 그게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대가 아이파크 짓고 현대가 그러면 현대가 사업 주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누가 설치를 해야 돼?
여기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설치하죠. 그런데요, 이런 간선시설은 별도로 설치 의무자가 있어요. 사업 주체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 의무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도로나 상하수 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그리고 전기라든지 가스나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당해 시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이런 설치 의무자가 별도로 있어. 그러니까 용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시설은 설치 의무자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복리, 간선 이런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간선시설은 무슨 시설이 간선시설이라고요?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이런 시설이 간선시설이다. 그죠? 근데 연결하지 않아도 어디 주택단지 안에 있는 무슨 시설도 간선시설이라고요. 여기는 무슨 시설도 가통난도 간선시설이다. 이런 연결하는 가통난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스통신 지역난방시설도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정의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업주체, 입자, 사용주체, 관리주체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또 하나 용어 정리를 꼭 해야 될 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우리 어디서 배웠죠? 건축법에서 용어 정리 배웠죠. 용어 정리할 때 리모델링이란 기능 향상, 노후화 억제를 위해서 대실현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요, 건축법에서는 개축도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기능 향상, 노후 억제 위해서 대실현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이 대실현이고 2번, 3번이 일부 증축을 이야기해요. 2번, 3번이. 2번, 4번이 일부 증축. 대실현하거나 일부 증축하는데 박스에 1번이 대실현이잖아요. 2번, 3번은 일부 증축이다. 자, 그런데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대실현하고 일부 증축하는데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지어진 거 다시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대실현한다, 리모델링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실현은요, 대실현을 위한 리모델링 하려면 몇 년이 경과되냐면 10년이 경과돼야 대실현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대실현은 몇 년이 지나야 대실현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요? 10년이 경과돼야 대실현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이 지나야 되니까 몇 년이 경과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있는데요. 여기에 101동, 그리고 102동, 그리고 103동 이렇게 있어. 자, 이럴 때 이 대실현은 10년이 지나면 대실현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증축은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 일부 증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5년이 지나야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15년이 경과돼야 돼. 15년이 경과돼야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부 증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부 증축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주거 전용 면적의 몇 % 이내에서 일부 증축할 수 있을까? 증축에 보면은 일부 증축이란 3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일부 증축할 수 있어요. 다만 요 101동, 102동, 103동의 이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 이게 국민주택 규모 미만인 공동주택이 여기 있대. 201호, 301호에 국민주택 규모 미만인 공동주택이 있대요.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이 있대. 그럴 때는 그런 주택은 증축은 몇 %까지? 40% 이내까지 가능하더라. 원래는 일부 증축은 30% 이내에서 가능한데, 30% 이내에 가능한데,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은 몇 %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요? 4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더라.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방금 전에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주거 조용 면적이 합이 있으니까 그게 30% 이내 증축할 수 있죠. 근데 이 증축이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101동에 사시는 리모델링의 조합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리모델링 할 때, 증축할 때, 세대수를 증가시키기를 원해요? 아니면 증가시키지 않기를 원해요?
세대수가 증가돼야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줄일 거 아니에요. 비용 부담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세대수가 증가돼야 그 형태가 분양이 되면, 거기에 대한 증가된 부분 분양이 되면 경비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인가?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더라.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더라. 그죠? 자, 그러면 세대수 증가도 가능하고 다 중축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15% 내에 세대수 증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 이제 일부 중축하고 세대수 증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증가가 여기다가 여러분은 여기 주택단지에다가 여기다 새로 백사동을 지어서 여기다가 세대수 증가시켜서 이렇게 분양하는 형태가 좋을까? 아니면 즉 수평 중축이 좋을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의 형태가 좋을까? 기존에 있는 입주자를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수평 중축이 좋아요? 아니면 수직 중축이 좋아요? 여러분의 이제 여기 여러분 사시는 이 안에 있는 입주민이란다면, 리모델링 대상의 수요자를 한다면 이렇게 수평 중축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단지의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평 중축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수평 중축은 누가 규제를 안 해. 근데 사람들이면 이 수평 중축보다는 기존 공간을 유지한 채 위로 올리는 것을 여기 있는 소유자들은 더 선호할 거란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수직 중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가 없으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수직 중축은 최대 몇 개층 이내에서만, 3개층 이내에서만 수직 중축을 허용하겠다. 그것도 어디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갔더니 요놈이 14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그럴 때는 여기는 수직 중축은 몇 개층까지? 14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2개층까지고 15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수직 중축의 범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4층 이하면 2개층,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가능하더라. 체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도 잘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용어 파트입니다. 용어는 주택법에서 2문제 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좀만 주의해 주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죠? 별로 안 들어요? 좀 생겼어요? 안 들어? 네,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죠.